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나 미뤘던 개학 날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는 내용 저희가 교육부 연기를 듣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다룰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찍이 오셔가지고 교육부부터 질병관리본부 브리핑까지 두 분 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 다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학 연기와 관련된 어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판단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세 차례 연기하고 이제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겠다 교육부의 방침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최 교수께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당국 입장에서. 예. 수능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음 이제 밑에 있는 학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러다 예. 보니 불가피하게 어떤 그 개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사실은 4월 제가 알기로 9일인가 10일이 넘어가 버리면 수업 일수 자체가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개학을 결정했는데 개학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했다가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뭐 정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온라인 개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고 이제 관건은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인프라나 아니면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안 하고 조금 더 연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6일 날 하면 뭐 우리가 원래 6일 날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9일로 연기한 것도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마찬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가지고 전병률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방역에 대한 관점으로 뭐 보셨을 테니까요. 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의료계 전문가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관된 그 입장은 현재 상황은 개학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단 온라인 그 형태로 개학을 하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프라는 잘 돼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당국이 이제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 본격적으로 온라인 개학 준비에 나설 텐데 이게 과연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되고 또 교사가 이제 강의 영상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쌍방향 이제 수업이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미 개강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이제 윤회 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 쌍방향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방안은 과제형이라고 그래서 일단 교수가 예를 들면 대학 같으면 교수가 강의 내용을 올리고 그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시청하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적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이게 과제형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영상으로 찍되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이미 찍어놓은 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걸 시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들 지금 하는 걸 보면 실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그 영상을 올리고 그걸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초중고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가장 좋은 방식은 실시간인데 실시간을 하려면 이제 기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그러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아니면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성이 돼야 되고 또 학생들 그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간에 그 영상을 접속할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작성돼 있느냐, 제작돼 있느냐 또는 준비돼 있느냐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 즉 실시간 수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과정으로 뭐 수업의 특성에 맞게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눈에 띄는 건 윤회 장관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현재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원격 수업,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을 시범학교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인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넷 강의. 그건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나 뭐 중고등학생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런 형식으로 정말 그
질이 좋은 수업들을 한 학교만 보내지 말고 이거를 같은 그 커리큘럼 안에서 운영되는 초중고라고 하면 그걸 다른 학교들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또 교육 격차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온 오프 미래형 수업 구현을 위해서 이제 뭐 미래 교육을 좀 준비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언급도 나와서 결국에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최장 기간으로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몇 개월 단위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또 오프라인으로 돌아와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또 등원하고 거기에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젠가 올 텐데 그래서 병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방역 당국이나 질본, 중대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이제 일종의 고육 주책이다라는 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학교를 완벽하게 등교되는 시점은 우리가 보통 언제 정도로 상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일단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기, 그 진입하는 시기를 과연 몇 명 수준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시점. 그런 시점 정도라면은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뭐 해외 유입 환자들 또 우리 병원에서의 또 종교시설에서 이런 집단 감염 사례들 그런 것들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지만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수준으로 환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방역 당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이 센 그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도 좀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훨씬 더 강화된 적극적인 자가격리에 이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 3주 정도면은 한 2, 3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낙관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낙관적으로 봐주신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은 다 나오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언급이 됐는지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의 뭐 기기나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과연 그러면 대면 수업을 하는 만큼 보장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예컨대 직접 그 학생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이 아무래도 온라인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글로써 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그 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 물론 뭐 그거는 교육자나 아니면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학 같은 경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방적인 강의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교육의 내용이나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안 되는 의문 첫 번째. 그게 이제 잘 우려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나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다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인터넷 서비스는 다 실시간으로 되는지. 왜냐하면 또 속도에 따라서 어느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 계속 그걸 버퍼링이 생기지 않고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하는 문제. 또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있을 경우에 과연 실시간 수업을 다 해버리면 각자 하나의 기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럼 정부가 다 지원해 모든 가정에 또 지원하기도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영상을 올려놓고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면 사실은 한 대 가지고 할 수는 있긴 해요. 좀 로드가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실시간 수업이 돼버리면 사실은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 모두 다가 한 대씩 가지고서 수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지 좀 의문이 있고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기를 대여해주거나 지원하는 방식을 찾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범위를 그럼 또 어떻게 정할 건지 또 수요는 언제 지금 시간이 당장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 수요를 받아가지고 수요를 점검해서 물건 사서 그걸 또 전달해 줘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의 이 촉박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데 정부가 그걸 이제 최대한 해내야 되겠죠. 하나 더 지금 나누다 보니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사실 첫 번째 그 질의응답 중에 기자가 질의한 것 중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과제를 내주고 기타 이제 여러 여건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남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서울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시험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율 수업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교육 방식에 평가의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그 평가의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마다 그러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은 토론의 내용의 질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어떤 과제를 내주시면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틀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자의 선생님들이 평가한 내용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점수는 과목별로 나오는 거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점수 낸 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위해서는 지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 그 점수 입력 날짜가 9월 16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수시 전형을 시작을 하거든요. 원래는 8월 말이었어요. 근데 2주가 늘어진 거예요. 더 연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갈 점수를 지금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전처럼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즉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걸 인식한 다음에 그 평가 방식에 맞게 준비를 해야만 선생님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선생님들이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현장의 혼란 또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도 저희가 다 짚어봤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정착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질본 연결도 같이 보고 왔는데 이 내용도 같이 짚어보죠. 이제 국내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25명 늘어났습니다. 다시 100명대로 또 올라섰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해외 유입 환자들이 이제는 또 새로운 그 환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요양병원과 또 정신병원 또 종교시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명대에서 그 밑으로 진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그 개인 방역 활동이 최대한 강조가 되어야지만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조기에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모든 입국자를 강제 격리하게 되는데 확산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입국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2주간 제한을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증상이 없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환자를 만드는 그런 일은 최소한 막을 수가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가 격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잘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격리 대상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국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 관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아주 잘한 조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물론 숫자는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대체로 안 들어오겠죠. 14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누가 관광을 오겠어요, 여기를. 올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장기간 체류하거나 우리 내국인 중에 외국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일정 부분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입국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인원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또 다양한 아이디어 예컨대 1인실로 격리시켜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들어가서 조사받고 진단받고 또 나오면 빨리 소독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게 하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격리시설 마련도 지금 물론 잘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격리시설이 마련이 돼서 진단받고 또 나가는데 하루 이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다리는 시간. 그것도 잘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활치료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체돼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동하는 부분도 사실 잘 조사해야 돼요. 오늘 정부가 그런 발표도 했어요. 가능한 한 자가용을 이용하고 예. 만약에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격리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라. 그러니까 일반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일반인들이 같이 또 섞여서 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격리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근거가 다 이제 마련돼 있으니까 강제 추방까지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국내의 상황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 의심 증상이 있는 중에 제주를 여행한 이제 강남 모녀와 관련해서 제주가 1억 원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상황을 보면서 형사고발 검토한다?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더 보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주도에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혹시 그럴 경우에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사소송만 제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금액은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상계를 해서 그걸 이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내용을 보면 방역비와 업체 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비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자가격리자 2명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그리고 2개 업체가 휴업을 했어요. 이분이 방문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 220만 원. 그래서 1억 3,200만 원을 제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제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서 형사소송도 하겠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않고 20일부터 24일까지 여행을 계속 강행을 했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2미주병원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만 5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병원 감염 사례로는 지금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이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그동안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12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 134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단일 병원으로는 최고인데요. 이 제2미주병원 역시도 정신전문병원입니다. 대남병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환자들이 침실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온돌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온돌방에서의 비위생적인 그런 생활, 또 장기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집단 발병을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까지 아직도 검사 결과가 13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34명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당국이 정신병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검사 결과가 다행히 음성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대부분 시행했던 그런 병원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이 감염자, 본인이 이제 감염이 된 사실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환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우리 시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좀 밀폐된 시설에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120명보다 현재까지 14명이 더 많은데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이제 계약연기 문제 짚으면서 어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이 학원들은 여전히 운영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편입학원이죠. 강남의 대형 편입학원에서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수강생들이 자가 격리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병원이랑 같이 비교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환경 자체가 밀폐돼 있고 또 말도 많이 하고 이제 밀접한 공간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원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학원 수강생들의 이 증언에 따르면은 강사 선생은 이제 마스크를 안 썼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접촉자들에 대한 그 방역 당국의 이 조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판정되면은 예. 어느 정도 규모로 환자가 발생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점은 이분이 예.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예.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증상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 그 본인도 예. 비록 그 대상자는 아니지만 예.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학원 내 감염이 이제 계속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이제 학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서울 내 학원 한 10곳 중 8곳이 이미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다르게 강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문을 여는 걸 뭐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예를 들면 학원이 문을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적 문제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계속 문을 닫았을 때 이제 학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조그만 학원들 있잖아요. 보습학원 이런 학원들은 예. 상당히 이제 경제적 타격이 커요.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추경 예산 중에 일부를 좀 전용을 하든 이래서 학원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우리가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도 지원하는 것처럼 네. 학원 같은 경우도 그런 지원이 좀 있어지면 어느 정도 학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권고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적 부분의 지원도 일정 부분 해서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설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학교가 장기간 좀 쉬면서 뭐 이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한 좀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종합해서 짚어봤고요. 해외 상황 저희가 매일 짚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는데 스페인이 지금 또 확진자 수가 중국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 확진자 수도 늘어났을 뿐더러 예. 지금 사망자 수도 지금 급증을 해서요. 네. 이태리가 사망자 1등이고요. 예. 스페인이 지금 사망자 2등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유럽에서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예.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붕괴가 된 보건의료 시스템이 조기에 이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예. 또 이미 이 고령층의 환자들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예. 누적된 상황에서 사망자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지금 1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4%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들은 초기에 얼마나 중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제 환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사망자가 최소화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잘된 방역 정책을 이제 수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유럽은 이런 공공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예. 오히려 이 공공의료 체계가 예.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또 맹점을 보여줬다. 지금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스페인 상황. 스페인에는 이 공주가 있습니다. 네.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심지어 코로나19로 별세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렸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 국민들의 충격이 아마 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는 뭐 이제 남한테 좀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감염 경로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일본 NHK나 이런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들 같은 경우 동선 파악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카드 사용돼요. 그다음에 교통카드 사용돼요. 다 확인하잖아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본인이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한 일본의 문화 중에 특유 문화가 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 그다음에 어느 가게를 방문했는지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어떤 폐 끼침의 두려움 이게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야간의 번화가의 식당들이래요. 예를 들면 예. 도쿄 가는 긴자나 닛봉기 같은 뭐 아까 이런 유흥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생활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어디 가게를 갔다, 어느 뭐 클럽을 갔다, 그렇죠.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강제로 하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안 하면 지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게 제대로 안 돼서 현재 확진자 독계 400명 중에 40% 정도가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경로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건 정말 자발적으로 감염자들이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예. 4월이면 이제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연결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선언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지만 긴급 사태가 선포되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또 하나 약 한 제가 알기로는 430조 정도 되는 거 360조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면 300에서 400조 정도의 긴급 자금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리먼 사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정도의 투입된 자금을 특별 재난 자금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10만 엔 개인적으로 10만 엔을 1인당 주는 걸로 아마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사태가 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돈이 지급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들 같은 게 경로 파악에도 도움을 얻게 되는 좀 더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부의 방침에 잘 또 응하는 국민들의 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본이 모르겠어요. 일본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본 내각을 중심으로 이 긴급 사태 선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예, 저희가 짧게 전병렬 교수께 미국 상황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마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한 달 더 지금 연장한 상황인데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늘어나고 있어서 이 사태를 걷잡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미국이 확진 환자 수만 15만 9,600명입니다. 16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뉴욕시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환자 수의 급증, 또 의료기관도 역시 지금 이런 늘어나는 환자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이 호흡기 알레르기 센터 파우치 소장이라는 분이 미국 국민 중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된다. 그리고 적어도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보좌관이 역시 이 파우치 소장의 말에 동조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코비드, 즉 이 질환에 대한 관리, 또 국민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스웨덴의 대응 방식이 좀 색달라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을 막지 않고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는 이른바 집단 면역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스웨덴이 지금 말씀하신 집단 면역을 키우는 형태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적어도 60% 이상 정도 면역을 갖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 60% 정도가 감염이 되더라도 이 질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능력을 갖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 국민들이 이 질병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격리를 하는 행동도 없고 또 직장을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없고 근데 다만 취약계층인 고령자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회가 천천히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천천히라는 이 가정이 깨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일시에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은 이제 우한이나 이태리, 스페인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은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사회가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떤 이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정책이 아니냐 예. 이런 또 평가를 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예, 집단 면역의 개념과 함께 스웨덴은 지금 이 대응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다. 아무튼 뭐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도 있어서 뭐 스웨덴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 분의 말씀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